300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미정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에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박준호라는 직원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온라인 채팅창에는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호 씨와 제가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예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정 전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25년 전 당신들이 제 아들을 빼앗아간 거였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선희입니다. 올해 56이 되었고 프랜차이즈 급식기업 선우푸드에서 본부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 반. 남들이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시간에 저는 이미 3번째 현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식자재 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물류센터 앞 편의점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가 뺨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야간 작업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면서요. 남편을 잃고 아이도 잃은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이 아니면 견딜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빈집에 혼자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네요. 모두 회사 관련 업무였습니다. 강미정 전무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어요. 내일 오전 회의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시죠. 차 열쇠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근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여러 명인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잠깐만요. 돌아보니 술에 취한 남자 3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중반에서 30 정도 되어 보였어요.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뭘 원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고 했는데 뒤쪽에도 다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택시비 좀 빌려주세요.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니 단순히 택시비만 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가방을 노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금은 없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은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모든 결제는 카드로 했으니까요. 카드는 있잖아요. ATM에서 뽑아주면 되잖아. 다른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벗어날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안정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주저없이 제 옆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팔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왜 또 혼자 나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게 맞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팔에 기댄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집에 가요. 그가 술 취한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취객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가족이시구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취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야간 근무복을 입고 있었네요. 아마 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타입 같았어요. 하지만 행동은 빨랐고 판단력도 좋았습니다. 혼자 다니시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새벽 배송 점검을 해야 해서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우푸드에서 오셨군요. 그가 제 명찰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급식업체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는 회사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야간 작업하고 있어요. 그가 물류센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 이제 들어가 보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가 먼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차 쪽으로 향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는 이미 물류센터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앉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그 남자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가 제 팔을 감았을 때 느낀 그 따뜻함도 그랬고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자연스러움도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진심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나 보살핌의 감정이 진짜 같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백미러로 물류센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멀어지는 불빛들 사이로 그 남자의 뒷모습이 겹쳐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현관문을 열면서 빈 거실을 바라보면서도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이후로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어젯밤 일은 잠시 머릿속에서 지나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살다 보면 생기는 거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하루 일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효율적이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강미정 전무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물류하청업체와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서류를 정리하면서 어젯밤 그 남자 생각이 다시 스쳤습니다. 그가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었죠. 혹시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업체 직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야간 작업자가 오전 회의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9시가 되자 사무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제 책상으로 와서 오늘 회의 자료를 건네줬어요. 본부장님, 최도식 사장하고 직원 둘이 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최도식 사장이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영업팀장이나 실무진이 오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청업체 사장이 직접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계약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건들도 제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급식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청업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강미정 전무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오선희 본부장, 오늘 회의 중요해요. 최도식 사장이 어떤 제안을 가져올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들어보세요. 네, 전무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검토할 때 너무 까다롭게 굴지는 마세요. 우리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강미정 전무의 말투에는 미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라고 하시던 분인데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은 남자였고 나머지 2명은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저를 도와준 그 사람 말이에요. 그는 저를 보자 눈이 약간 커지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푸드 본부장 오선희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대성물류 최도식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최도식 사장이었어요. 이쪽은 저희 영업팀장 정민수 씨고요. 이쪽은 현장 관리 담당 박준호 씨입니다. 최도식 사장이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준호. 그제서야 그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박준호는 제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색함이 역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젯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최도식 사장은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박준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는 회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따뜻함은 어디 가고 완전히 업무적인 태도였어요. 현장 관리는 박준호 씨가 직접 담당하시니까 세부 사항은 그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식 사장의 말에 박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새벽 배송 루트를 최적화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서 식자재 품질을 더욱 보장할 수 있고요. 그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준비를 꼼꼼히 해온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은 여전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박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준호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려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일은 죄송합니다. 그가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해서 놀라셨을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서 그런 말이 습관처럼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가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뭘 더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업무적으로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업무는 업무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박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습관처럼 나왔다고 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습관이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그 안도감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강미정 전무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제안서도 상당히 구체적이었고요. 최도식 사장하고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될 것 같아요. 강미정 전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계약 검토를 꼼꼼히 하라던 평소와는 다른 태도였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물류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잠시 물류센터를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야간 작업이 한창인 것 같았어요. 박준호도 저 안에서 일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정말 단순한 우연으로 저를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느낀 그 묘한 기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도식 사장이 갑작스럽게 직접 나온 것도 그렇고 강미정 전무의 태도, 변화도 그렇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5년 전부터 제 삶은 계획대로 흘러왔습니다. 일에만 매진하고 감정은 억누르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이틀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목소리,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특히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진심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업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박준호를 만나게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씩 확실해지는 건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예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누군가 봤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물류센터 앞에서요. 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직원들이 대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죠. 김 과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본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김 과장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아들이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성물류와 계약할 때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다고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벌써 여러 부서에 퍼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제 밑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저를 믿고 있었지만 상황이 복잡해진 걸 알고 있었죠.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린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강미정 전무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후였습니다. 오선희 본부장, 이야기 좀 할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준비해온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전무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더군요.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고, 강미정 전무는 제 앞에 앉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성물류 박준호 직원과 무슨 관계세요? 관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이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뿐인가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던데. 무슨 이야기 말씀이세요? 본부장님 아들이라는 소문 말이에요. 강미정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그런 소문이 생겼을까요? 새벽에 단둘이 있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에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강미정 전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성물류와의 계약 말이에요. 혹시 그 직원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미정 전무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제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박준호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물류 직원들과 회의가 있을 때도 최대한 업무적으로만 대했어요. 개인적인 대화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업체 직원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김 과장과 함께였어요. 최근 상황 때문에 혼자 다니는 걸 조심하라는 강미정 전무의 지시였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뛰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물류센터 안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친 것 같았어요.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친 사람이 박준호였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게차 사고입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현장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박준호는 의식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응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그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죄책감까지요. 본부장님? 김 과장이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멍하니 서 있었나 봐요. 아, 네. 현장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겠네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결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강미정 전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벌써 사고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대성물류에서 사고가 났다면서요? 네, 지게차 사고였습니다. 다친 사람이 그 박준호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강미정 전무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저는 업무적으로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문병이라도 가실 생각은 아니겠죠? 그럴 이유가 없죠. 다행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준호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서 병원에 있을 텐데 누가 돌봐줄까요? 가족이라도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최도식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물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다리 골절인데 몇 주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음으로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일까요? 강미정 전무의 태도도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이 기회를 이용해 저를 몰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검토 때도 그랬고 소문이 퍼질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박준호에 대한 마음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 상태와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씩 확실해지는 건 이 상황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사내 게시판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금요일 사고 현장 CCTV 영상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CTV 영상이라니요. 왜 그런 게 게시판에 올라왔을까요? 누가 올린 거예요? 익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댓글이. 김 과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략 짐작이 갔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들어가니 조회수가 이미 1000번을 넘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물류센터 안전사고 현장 영상.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흑백 CCTV 화면이 나타났어요.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지게차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직원이 지게차에 끼일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준호가 재빨리 그 직원을 밀어내며 대신 다리가 끼었어요. 영상 속의 박준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친 동료가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댓글들은 달랐습니다. 역시 본부장 아들담이네. 영웅놀이하네. 쉬하는 거 보소. 진짜 웃기네. 특혜 받더니 이제 어필까지 하나. 본부장이 계약 밀어줘서 저리 설치는 거 아님? 저런 애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봄. 댓글들을 읽을수록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박준호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쳤는데 이렇게 해석하다니요. 어떻게 선행을 이렇게 비틀어서 볼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영상이 외부 커뮤니티에도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었어요. 김 과장이 보여준 화면에는 더욱 악랄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권력자들 다 이런 식임. 저런 게 아들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계약직이 왜 저렇게 날뛰나 했더니 백이 있구나. 진짜 역겨움, 기업 내부 비리 실화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박준호와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그때 강미정 전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차가웠어요. 오선의 본부장,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누가 이런 영상을 올린 건지. 문제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미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요. 강미정 전무는 제 앞에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임원실에서도 이 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해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해명이라니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왜 이런 소문이 생겼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그 박준호라는 직원과 정말 아무 관계 없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대성물류와의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만약 정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계약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강미정 전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진행된 계약을 재검토하라고요? 하지만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그럼 의혹은 계속 남을 거예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제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본부장님 아들 진짜 잘생겼던데. 어머, 봤어요? 영상에서 봤죠. 키도 크고 의젓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계약직으로 일해요? 본부장 아들인데. 아마 숨기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급히 흩어졌어요. 하지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도 피할 수 없었어요. 다른 여직원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본부장님이 아들 있는 줄 몰랐는데. 맞아요. 평소에 가족 이야기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남자 진짜 본부장님 아들 맞나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좀 이상하긴 해요. 제가 화장실 칸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나오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버텨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럴 거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최도식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문 때문에 피해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조심했어야죠. 박준호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에요. 그런 애가 이런 오해를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최도식 사장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병원에 있나요? 네, 아직 입원 중이에요. 혼자라서 많이 심심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박준호가 떠올랐어요. 게다가 이런 소문까지 들었을 텐데 얼마나 속상할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차를 세웠어요. 병원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박준호가 있을 거였어요. 혼자서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걸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들어가면 더 큰 오해만 생길 거였습니다.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보낸 것들이었어요. 아마 소문을 들었나 봐요. 선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일 힘들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모두 돌려서 표현하고 있었지만 의도는 뻔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준호에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영상 속 박준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이 다친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 가짜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울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준호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 제가 해결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요일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가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리 골절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와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보호자요? 저는 환자가 직접 요청하셨어요. 오선혜 씨를 보호자로 지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박준호가 저를 보호자로 지정했을까요? 가족도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박준호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 나이, 생년월일. 그 순간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생년월일이 1994년 3월 15일이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았던 날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1994년 3월 15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호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서명을 했어요. 지금은 수술이 먼저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일을요.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아이의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장례 절차도 병원에서 모든 걸 처리해줬다는 것도 그랬어요. 수술이 끝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줬어요. 며칠 더 입원해야겠지만 회복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와는 어떤 관계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하기 곤란했어요. 직장 동료입니다. 보호자로 지정된 걸 보면 가족 같은 분이신가 봐요. 환자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박준호를 잠시 볼 수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얼굴빛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25년 전 이 병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실에서 당직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25년 전 출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기록을 찾으시는 거죠? 1994년 3월 15일 출산 기록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 기록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의료기록 보관실에서요. 많은 기록들이 소실됐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재라니요. 혹시 그날 출산한 산모가 몇 명이나 됐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래된 일이라서요.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어요. 너무 의심스러운 질문을 계속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25년 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병원에서의 일들, 의료진들의 태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처리된 모든 절차들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의 박준호라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요. 목요일 오후 2시 회사 대회의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미정 전무가 전 직원 온라인 설명회를 소집했거든요. 주제는 최근 발생한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해임하기 위한 자리라는 걸 말이에요. 회의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참석자 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미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재택 근무자들과 현장 직원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였죠. 저는 회의실 한쪽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정 전무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욱 위험 있어 보였어요. 그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강미정 전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도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최근 우리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한 임원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회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죠. 그분은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백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일부 임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스크린에는 지난주 물류센터 CCTV 영상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동료를 구하려다 다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강미정 전무는 이 영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특정 직원이 의도적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의 고위직이 말이죠. 온라인 채팅창에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비판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역시 그런 거였나? 충격이네요.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본부장님이 정말 그러신 건가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입니다.
강미정 전무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대성물류와의 계약서였어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당 본부장에게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때 최도식 사장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접속한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도식 사장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희 직원 박준호와 오선희 본부장님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도식 사장까지 저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둘이 정말 특별한 관계였던 거예요. 최도식 사장이 잠시 멈춘 사이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쌓였습니다. 오선의 본부장님이 박준호를 친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실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요. 온라인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채팅창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럼 진짜 아들은 아니라는 건가요? 뭔가 이상하네요. 본부장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미정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선의 본부장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회의실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석자들까지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이 오히려 저를 차갑게 만들어 주었어요. 먼저 이 서류를 보시죠.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였어요. 박준호 씨와 제가 지난주에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정 전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그 말과 함께 스크린에 검사 결과서가 크게 표시됐습니다. 명확한 수치와 함께 친자관계 인정이라는 결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온라인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아들이었다고요? 대박,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럼 소문이 맞았던 거네요. 잠깐 뭔가 이상한데. 강미정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밝히셨으면 될 일을. 숨긴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3월 15일 저는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아이가 숨졌다고 했어요. 병원분만 기록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25년 전에 희미한 복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볼 수 없었고 모든 처리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랐어요. 저는 강미정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의료기록 보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많은 기록들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강미정 전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전무님, 25년 전에 전무님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도식 사장님은 그때 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셨죠. 최도식 사장의 화상 화면에서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5년 전 그날의 병원 근무 기록입니다. 당직 명단에 두 분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근무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강미정과 최도식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병원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병원장의 증언입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병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나요.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였는데 간호사 강미정이 뭔가 급하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행정실 최도식도 기록을 정리한다며 바쁘게 움직였고요. 온라인 참석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건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강미정 전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증거도 없는 추측으로. 증거가 없다고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5년 전 당신들이 받은 금액 기록입니다. 같은 날 두 분의 계좌에 각각 큰 돈이 입금됐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25년 전이지만 은행 기록은 남아 있었거든요. 누군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바꾸라고 했던 겁니다. 최도식 사장이 화상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호 씨, 들리세요? 지금 회의 상황이 중계되고 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본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지, 왜 양육 기록이 이상한지. 온라인 채팅창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거 완전 드라마네요. 진짜 아들이 맞구나. 그럼 지금까지 헤어져 있었던 거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강미정 전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식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살아 있었어요. 다만 저와 떨어져서 힘들게 살고 있었을 뿐이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저희 모자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저를 모함했던 겁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도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강미정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최도식 사장은 화상 연결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였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법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고 어머니가 혼자 힘들어하신 걸 몰라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직원들도 숙연해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요, 준호야. 저는 처음으로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니까. 그 설명회가 끝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회사는 즉시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갔어요. 강미정 전무는 그날 오후에 해임됐고 대성물류와의 계약도 중단됐습니다. 최도식 사장 역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죠. 하지만 정작 저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을 만나러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할까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는 깁스가 해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어머니라는 호칭이었거든요. 준호야.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준호의 얼굴에는 제 어릴 적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하고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며 살았을 생각을 하니까요. 양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4살 때까지 키워주셨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척들 집을 전전했죠.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여러 일들을 했죠. 힘들었겠다. 가끔 외로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가족이 있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아서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 엄마가 그리웠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정과 기록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20살 때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상사가 회계 조작을 시켰거든요. 저는 거절했지만 결국 누명을 쓰게 됐어요. 준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제대로 된 변론도 못했죠.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직원이 되기 어려웠구나. 네, 어디를 가도 정과자라고 하면 문전박대였어요. 계약직만 전전하다가 최도식 사장이 기회를 줘서 일하게 됐죠. 저는 최도식 사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준호에게 일자리를 준 건 고마웠지만 동시에 25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수사관 2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죠? 진술 받으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25년 전 출생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기억은 없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다만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죠. 준호는 수사관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맡기겠다는 사람이 와서 저를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때 돈을 받았나요? 양육비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저를 키워주셨죠. 수사관들은 준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수사관들이 나갔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였어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생부는 누구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혼자 저를 낳으셨구나. 응, 그때 너무 어렸고 혼자였어.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혼자 사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가 더 현명했다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준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죄송해요. 더 일찍 만났으면 어머니가 덜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된 거야.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미정 전무의 해임과 함께 후속 조치들이 결정됐어요. 저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본부장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25년 동안 모르고 지내셨다니. 강미정 전무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네요. 이사들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요. 당연하죠. 필요한 만큼 휴가를 쓰세요. 회사는 저에게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한편 강미정 전무와 최도식 사장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아 유괴와 공문서 조작 혐의로 구속됐어요. 특히 25년 전 사건의 배후에 있던 인물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병원 의사였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건강한 아기로 바꾸라고 지시한 거였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무너질 거였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집이 이렇게 크구나. 준호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너무 넓어서 혼자 살기엔 무의미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 제가 있으니까요? 응, 내가 있으니까. 저는 준호를 위해 방을 꾸며줬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뭔데? 전 어머니가 재벌이거나 성공한 사람이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전 그냥 엄마가 필요했어요. 재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 때 안아주고 아플 때 걱정해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엄마 말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그런 엄마가 될게. 진짜 그럼 어때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응, 진짜야.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본부장이 아니라 그냥 준호의 엄마로요. 미안해, 준호야. 뭐요? 지금까지 널 보호해주지 못해서,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의지해요. 응, 그러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준호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25년 동안 느껴본 적 없던 안도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아침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됐어요. 너 다리 괜찮아? 목발 짚고 다닐 만해요. 어머니 아침 안 드시면 안 되잖아요. 준호가 차려준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정말로 맛있었어요.
25년 만에 아들이 해준 첫 번째 음식이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요리 배워서 어머니 드실 거 해드릴게요. 그럼 나도 뭔가 배워볼까? 뭐요? 아들과 함께 사는 법.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본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류했어요. 사건이 모두 해결됐으니 다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25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사표를 내는 날 동료들이 전송회를 열어줬습니다. 김 과장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본부장님 같은 분이 없어서 아쉬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결정을 했어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 안 받아? 좋은 기회인데.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준호는 작은 배송회사에 취직했어요. 정직원이었고 복지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6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서빙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새로워. 정말 그랬어요. 20년 넘게 숨가쁘게 살았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녁이면 준호와 함께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 먹는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배송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집 앞까지 날라드렸거든요. 착하네.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가 봐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앞으로 뭘 해먹을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나중에 알아가면 돼. 서두르지 마. 25년의 시간을 하루 이틀에 메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어요. 어디서? 집 근처 분식집이요. 가끔 혼자 가던 곳인데 엄마랑 같이 가보고 싶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오래된 가게 같았습니다. 테이블이 4~5개 정도 있었고 아담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준호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유명한 어머님이시구나. 준호가 맨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특별했어요. 맛있죠? 응, 맛있어. 준호는 열심히 떡볶이를 먹었어요. 어릴 때 이런 음식을 좋아했을까 생각하니 아쉬웠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지금 후회 안 해요? 회사 그만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제가 살았던 건 진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의미 있어졌어요. 준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는데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제가 엄마 처음 모시는 거예요. 준호는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거스름돈을 건네줬습니다. 분식집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저희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준호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날 엄마라고 불러줘서.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도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분식집에서의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값졌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해요? 글쎄, 뭐 하고 싶어?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25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힘들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그런 보름달이었어요. 마치 저희 모자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도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의 일상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거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